소문은 병원 복도보다 빠르게 번진다. 강태욱이 결혼하겠다고 했다. 상대는 간병인이라고 했다. 그것도 계약직? 재계 순위 안에 드는 강 회장의 외아들, 서울 곳곳에 계열 요양병원 12곳을 가진 강태욱 이사장이 병원 간병사와 결혼을 선언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집안은 하루 만에 뒤집혔다. 이사회 임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친인척들이 강 회장 자택으로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고 했고 누군가는 그 여자가 뭘 쥐고 흔드는 거냐고 했다. 상대 여성의 이름은 윤서아. 나이는 58. 병원 본원에서 일한 지 4년째인 계약직 간병사였다. 전 남편이 있었고 아들을 잃었다는 말도 돌았다. 그 외의 정보는 거의 없었다.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내세울 배경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확신하듯 말했다. 저 여자 처음부터 노린 거야. 간병하면서 어떻게 비위를 맞췄겠어? 나이 차이도 얼마야? 15살이잖아. 병원 내부도 조용하지 않았다. 직원 식당에서, 탈의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서아와 함께 일했던 간병사들은 입을 닫았다. 오래 곁에서 본 사람들은 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환자 손을 잡고 어떻게 통증을 버티는 이들 옆을 밤새 지키는지. 하지만 그런 말은 소문보다 느리게 퍼진다. 태욱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사회의 압박에도 그는 단 2마디만 남겼다.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 말이 오히려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결혼이 실제로 성사될 거라 믿기 시작했고 언론은 두 사람의 나이와 신분 차이를 앞다투어 제목으로 뽑았다. 어떤 기사는 서아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린 채 재벌가를 흔드는 여자라는 단어를 달았다. 그 기사가 나오던 날 서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에서 노인의 등을 닦고 있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그것이 서아가 아는 하루의 전부였다. 세상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직 그 소문 안에 없었다. 서아가 처음 간병일을 시작한 건 51살 때였다. 늦은 나이도 아니고 이른 나이도 아니었다.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던 날 시험장에서 함께 필기를 치른 사람들 중 그녀가 가장 젊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아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오래 눈을 감고 있었다. 울지는 않았다. 울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미 다 울어버린 사람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건 43이었다. 사업 실패가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빚이었고 다음에는 냉기였고 마지막에는 침묵이었다. 서아는 버텼다. 아들 준호가 있었으니까. 준호가 웃으면 하루가 버텨졌고 준호가 엄마하고 부르면 다음 날도 살아낼 수 있었다. 이혼 후 서아는 준호를 데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낮 청소일을 겹쳐가며 준호를 키웠다. 남들처럼 잘 먹이진 못했지만 남들보다 오래 곁에 있었다. 준호가 22살이 되던 해봄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새벽 2시였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서아는 청소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온 참이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뛰어나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아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누가 와서 어깨를 잡아주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 그 이후의 1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살았다고 하기엔 너무 텅 비어 있었고 죽었다고 하기엔 몸이 멀쩡히 움직였다. 밥을 먹으면 죄스러웠고 잠이 오면 더 죄스러웠다. 서아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었다. 그녀를 꺼낸 건 옆집 할머니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서아는 이유도 없이 문을 두드렸고 이유도 없이 손을 잡았고 이유도 없이 며칠을 곁에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알아듣기 어려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오래 귓속에 남았다. 서아는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일이 서아를 살렸다는 말은 반만 맞다. 정확히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일이 서아에게 이유가 되었다. 돈을 위해 시작했고 돈 때문에 계속했지만 병실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서아도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욱의 병원에 오게 된 건 우연이었다. 계약직이었고 조건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들이 많았다. 손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아는 재산을 바란 적이 없다. 바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끝내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때
옆에 있을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소문은 그녀를 욕심 많은 여자로 불렀다. 하지만 욕심이 있었다면 그건 오직 하나였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덜 외로운 것. 그것뿐이었다. 태욱이 처음 이사장 자리에 앉은 건 35이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아들에게 병원을 넘기며 딱 한마디를 했다. 잘 키워라. 칭찬도 당부도 아닌 그냥 명령에 가까운 말이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병원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냉혹함이라고 불렀다. 태욱은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감정을 닫은 건 더 일찍의 일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태욱이 17이던 해였다. 맹장 수술이었다. 간단한 수술이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수술 전날 밤 태욱에게 전화해서 내일 수술 끝나면 미역국 끓여주기라고 했다. 태욱은 알았어요라고 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수술 중 마취 합병증이 왔다. 병원 측은 사과했고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했고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강 회장은 분노했지만 법적 다툼 대신 병원 사업 확장을 선택했다. 그것이 강 회장식의 복수였다. 태욱은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상실을 힘으로 덮는 것. 태욱은 의대를 갔다가 경영대학원으로 옮겼다. 의사가 되려 했던 건 아마도 어머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환자 곁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믿는 편이 쉬웠다. 이사장이 된 뒤 태욱은 숫자에 강했다. 병상 회전율, 인건비 비율, 환자 만족도 수치. 그는 지표를 보고 결정했다. 감정이 끼어들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일부는 존경했고 대부분은 거리를 두었다. 태욱은 그 거리가 편했다. 가까워지면 잃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웠다. 환자를 숫자로 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태욱은 부정하지 않았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하다 보면 결국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정한 것이었다. 병원 로비를 지날 때면 가끔 눈에 밟히는 장면이 있었다. 보호자가 환자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 간호사가 우는 할머니 등을 두드리는 모습. 태욱은 그 앞에서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거기 머물기 시작하면 닫아둔 문이 열릴 것 같았다. 그 문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태욱은 알고 있었다. 17살의 자신이 있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그 아이가, 울지 못한 채 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아이가,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그날 이후 태욱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서아를 처음 인식한 건 회의 자리에서가 아니었다. 어느 늦은 밤 퇴근하다가 병실 복도를 지났을 때였다. 불이 거의 꺼진 병동 끝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태욱은 무심코 들여다봤다. 서아가 앉아 있었다. 의식 없는 노인 환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었다. 태욱은 멈췄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른다.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태욱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조금 문이 흔들렸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안건은 간병 인력 구조 조정이었다. 태욱이 직접 주재했고 경영지원팀장이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다. 간병 인력 운용 비용, 외주 전환 시 절감액, 타 병원 대비 인건비 비율.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고 결론은 단순했다. 계약직 간병사 인원을 줄이고 외부 용역 업체로 일부 대체한다. 태욱은 보고서를 훑으며 물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팀장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태욱의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드물었다. 드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아였다. 숨이 약간 차 있었다. 회의가 있다는 걸 늦게 전달받은 모양이었다. 간병사 대표 자격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태욱은 그녀를 한번 보고 시선을 다시 보고서로 내렸다. 앉으세요. 서아는 앉지 않았다. 테이블 끝에 서서 화면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숫자들 중에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간병 인력을 줄이면 절감되는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로 인해 돌봄이 줄어드는 환자가 몇 명인지는 없네요. 야간에 혼자 남겨지는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 혼자 뒤집지 못해서 욕창이 생기는 분이 몇 분인지 그 숫자는 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팀장 한 명이 끼어들었다. 용역업체도 전문 인력을 씁니다.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서한은 그쪽을 보았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저는 이 병원에서 4년을 일했습니다. 용역업체 간병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은 오늘 이 환자, 내일 저 병원, 모레 또 다른 곳으로 배치됩니다. 얼굴을 익힐 시간이 없어요. 304호 어르신이 새벽 3시에 불안해진다는 걸, 607호 환자분이 왼쪽 팔에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한다는 걸, 그런 것들은 곁에 있어 본 사람만 합니다. 태욱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태욱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서아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오래 알고 있던 것을 오래 참았다가 지금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 누구도 말이 없었다. 슬라이드 화면만 그대로 켜져 있었다. 절감액이 적힌 숫자들이 흰 벽에 비치고 있었다. 태욱이 먼저 시선을 거뒀다. 보고서를 덮으며 짧게 말했다. 오늘 안건은 보류합니다. 추가 검토 후 재상정하세요. 팀장들이 술렁였다. 태욱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서아 곁을 지나치면서 단 한 번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복도로 나온 태욱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환자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가시처럼 빼내려 하면 더 깊이 박히는 종류의 것으로. 태욱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다. 자신의 얼굴이 닫히는 문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태욱은 오래전에 찍어둔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꺼내게 됐다. 강 회장이 쓰러진 건 목요일 오후였다. 집무실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더니 오른쪽 팔을 들지 못했다. 비서가 119를 불렀고 회장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왔다.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이루어졌지만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태욱은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강 회장은 언제나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목소리가 컸고 눈빛이 날카로웠고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침대 위에 누운 얼굴은 작고 창백했다. 태욱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VIP 병동으로 모셔라. 당연한 짓이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원무과가 움직였고 VIP 1호실이 준비되었다. 그런데 서아가 나타났다. 서아는 그날 회장 응급 이송 때 우연히 함께 있었다. 구급대원들 곁에서 회장의 상태를 살피던 서아는 병실 배정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VIP 병동은 안 됩니다. 원무과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신데. VIP 병동은 1인실이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뇌경색 이후 회복기에는 오히려 자극이 필요해요. 사람 소리, 움직임, 일상적인 환경. 지금 회장님은 고립된 공간보다 살아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원무과장이 태욱을 바라봤다. 태욱은 서아를 보았다. 서아는 태욱을 피하지 않았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와 같은 눈이었다. 화가 난 것도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일반 병동으로. 태욱이 말했다. 원무과장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은 일반 병동 2인실로 들어갔다. 옆 침대에는 74세 남자 환자가 있었다. 서아가 담당 간병인을 자처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처음 사흘은 회장이 말이 없었다. 말하려 해도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오른손은 여전히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강 회장은 그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았다. 평생 말로 사람을 지휘한 사람이 말을 잃은 것. 서아는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아침에 세수를 도왔고 식사를 챙겼고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불을 정리했다. 말이 필요한 일은 말로, 말이 필요 없는 일은 그냥 손으로 했다. 회장이 창밖을 볼 때는 함께 창밖을 봤다. 그뿐이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회장이 식사를 반쯤 남겼다. 서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는데 회장이 왼손을 들어 서아의 손을 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다.
그래도 꼭 쥐었다. 서하는 손을 빼지 않았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가 없었다. 말도 없었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살아온 세월만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뒤늦은 눈물이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병실 문 밖에서 보았다. 면회를 오려다 멈춘 것이었다. 문 앞에서 발을 들이려는 순간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은 서하. 눈물 흘리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태욱은 들어가지 못했다. 오래전 17의 기억이 올라왔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던 그 복도. 그때도 누군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면 자신은 달라졌을까? 아버지는 달라졌을까? 태욱은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지금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손이 없는 쪽에 뭔가가 생기는 느낌이었다. 오래 비어있던 곳에 온기가 스미는 것 같은. 태욱은 눈을 뜨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지금껏 들어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다. 기사가 처음 나온 건 화요일 아침이었다. 포털 메인에 걸린 제목은 단순했다. 강태욱 이사장, 간병인과 열애설 재벌가 흔드는 58세 여성은 누구? 본문에는 서하의 이름과 나이, 이혼 경력, 아들의 사망까지 적혀 있었다. 누가 흘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 내부인지, 이사회 누군가인지, 아니면 강 회장 주변 친인척인지. 중요한 건 이미 나왔다는 것이었다. 사진은 없었다. 대신 병원 외벽 사진 위에 흐릿하게 처리된 실루엣이 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댓글은 빠르게 쌓였다. 대부분은 읽을 필요도 없는 종류의 말들이었다. 서하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그 기사를 봤다. 옆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가라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버스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모았다. 손이 조금 차가웠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데 동료 간병사 하나가 눈을 피했다. 평소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다. 복도를 지나는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서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탈의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고 병실로 향했다. 304호 어르신이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고 607호 환자의 아침 식사를 도왔다. 손은 평소와 같이 움직였다. 다만 어딘가 먼 곳에 정신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았다. 두 번째 기사는 오후에 나왔다. 이번엔 다른 매체였다. 제목이 더 직접적이었다. 재벌 2세 홀린 간병인, 이혼에 아들 사망까지 동정 노린 접근 의혹. 서하의 과거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전 남편의 사업 실패, 아들 준호의 사고사, 이후 간병일을 시작한 경위까지 누군가 공을 들여 찾은 것들이었다. 기사 말미에는 병원 관계자의 익명 발언이 달려 있었다. 처음부터 이사장님께 접근하려 했다는 말이 있었다. 서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태욱은 그날 오전 일찍 서하를 불렀다. 집무실 문을 닫고 서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했다. 법무팀에서 대응할 겁니다. 근거 없는 보도입니다.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출처 추적도 시작했어요. 서하는 잠시 태욱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표정은 확고했다. 이사장으로서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서하는 알았다.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곁에 서면 또 누군가 상처받아요. 태욱이 멈췄다. 서하는 창밖을 한번 봤다가 다시 태욱을 보았다. 저 때문에 아버지 병실 앞에서 기자들이 진을 칩니다. 병원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이사회가 흔들리고 오래 함께 일한 동료들도 저를 피합니다. 어제 304호 어르신 보호자분이 담당 간병인을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기사 보셨다고. 서하는 잠깐 말을 멈췄다. 저는 그 자리를 오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잃는 게 당신 곁에 서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아팠다. 세상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저를 욕심 많은 여자로 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볼 거예요. 저는 그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이혼할 때도, 준호를 잃었을 때도. 서아 씨. 태욱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직함도 없이 그냥 이름을. 서아는 그 소리를 들은 채로 잠시 있었다. 눈을 내려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회장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제가 없어도 됩니다. 태욱은 붙잡을 말을 찾았다.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래 다가온 사람의 한계였다. 감정을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말을 잃는다. 서아가 먼저 일어섰다. 서아는 그날 오후 사직서를 인사팀에 냈다. 퇴직 사유란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쓰지 않았다. 병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았다. 304호 어르신의 손을 잠깐 잡았다. 어르신은 서아의 손등을 두드렸다. 말은 없었다. 607호 환자에게 조용히 인사했다. 그 환자는 어디 가요? 하고 물었다. 서아는 웃으며 잠깐요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고 개인 물품을 챙겼다. 오래 쓴 보온병, 여분의 장갑, 사물함 문 안쪽에 붙여둔 준호 사진 한 장. 사진을 떼어내면서 잠깐 손가락이 멈췄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다. 병원 입구를 나서는데 바람이 불었다. 서아는 코트깃을 여몄다. 돌아보지 않았다. 태욱은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서아가 병원 정문을 나서는 것을 위에서 보았다.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태욱은 유리에 손을 짚었다. 차가웠다. 붙잡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못했는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두려웠다. 가까워진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잃는 것도 인정해야 하니까. 그것이 두려웠다. 17살 때부터 이어진 두려움이 오늘도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 서아의 모습이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병원 복도는 전과 똑같았다. 형광등은 같은 밝기로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오갔다. 어디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 태욱은 알았다. 무언가가 없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제는 알았다.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는지 아직 늦지 않은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었다. 서아가 떠난 뒤 병원은 겉으로는 조용했다. 이사회는 안도했다. 언론은 다른 소재를 찾아 떠났다. 태욱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회의를 주재했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다만 태욱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 회의 중에 가끔 멈추는 일이 생겼다. 누군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비서는 눈치를 챘지만 묻지 않았다. 강 회장은 재활을 마치고 퇴원했다. 오른손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말은 거의 돌아왔다. 퇴원하던 날 회장은 태욱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태욱은 잠깐 있다가 말했다. 나갔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차에 타면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태욱은 알 수 없었다. 사건이 터진 건 서아가 떠나고 2달째 되던 주였다. 본원 4층 내과 병동에서 70대 남성 환자가 사망했다. 낙상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병 인력이 부족한 야간에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졌고 발견이 늦었다는 주장이었다. 병원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몰려들었다. 보도는 빠르게 퍼졌다. 특히 한 기자가 몇 달 전 구조조정 회의 내용을 어디선가 입수해 함께 보도했다. 간병 인력을 줄이려 했던 계획, 외주 전환 논의. 숫자들이 기사 속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등장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안전을 외면한 병원. 태욱의 이름이 제목에 올랐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태욱이 처음 이사장이 된 날 이후 가장 무거웠다. 임원들은 돌아가며 말했다. 유감스럽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말들 사이에서 공통된 방향이 보였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누군가는 태욱이어야 한다는 것. 태욱은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조용해졌다. 이번 사안의 경위는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병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유족분들께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다. 이사장님이 직접 가시면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법무팀을 통해. 법무팀이 갈 자리가 아닙니다. 태욱은 서류를 덮었다.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다. 누구도 이어서 말하지 않았다. 조사는 열흘이 걸렸다.
결과는 병원 측에 불리했다. 해당 야간 시간대에 담당 간병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구조조정 논의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자리가 일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낙상과 사망의 직접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불분명했지만 발견이 늦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태욱은 조사 결과를 혼자 오래 들여다봤다. 몇 달 전 회의실에서 서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야간에 혼자 남겨지는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 혼자 뒤집지 못해서 욕창이 생기는 분이 몇 분인지, 그 숫자는 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때 태욱은 안건을 보류했다.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결혼이 생긴 자리를 채우지 않은 것은 결국 같은 방향의 결과를 낳았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태욱은 알았다. 그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떠올랐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떠났다. 그때 병원은 사과했고 합의금을 제시했고 조용히 마무리했다. 태욱은 그 방식이 평생 싫었다. 그런데 자신이 이끄는 병원에서 자신이 막지 못한 빈자리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닫아온 문이 이번에는 완전히 열렸다. 억지로 열린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닫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열린 것이었다. 태욱은 이틀 뒤 유족을 찾아갔다. 법무팀도 홍보팀도 동행하지 않았다. 혼자였다. 유족은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다. 태욱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태욱은 2시간을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유족이 올 때 옆에 있었고 원망하는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숙였다. 떠난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입원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들었다. 태욱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나오면서 유족 중 한 명이 말했다. 왜 직접 오셨어요? 태욱은 잠깐 생각했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이사회는 태욱의 거취를 논의했다. 태욱이 먼저 말했다. 이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예상한 사람도 있었고 설마 했던 사람도 있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대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전체 간병 인력 기준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야간 최소 인력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결혼 발생 시 즉각 충원 의무를 내규에 명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제가 남기는 마지막 지시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태욱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그는 기자들 앞에 섰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다. 그런데 단상에 서는 순간 원고를 내려놓았다. 이번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원을 숫자로 경영했습니다. 효율이 옳다고 믿었고 감정이 판단을 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했다. 저는 이사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태욱은 잠깐 멈췄다. 지역 무료 호스피스 병동을 설립하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자리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그 병동은 수익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 개인 자산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왜 호스피스입니까? 태욱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어딘가를 바라봤다. 기자들은 그가 어디를 보는지 몰랐다. 태욱은 알았다. 병실 복도였다. 불이 거의 꺼진 병동 끝, 의식 없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앉아있던 사람. 누군가에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발표가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길에 태욱은 휴대폰을 꺼냈다. 서아의 번호가 있었다. 여러 번 열었다가 닫은 번호였다. 이번에는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닫지 않았다. 문자를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결국 보낸 문자는 한 줄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도 다음 날도 태욱은 기다렸다. 처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답장은 석 달 뒤에 왔다. 문자가 아니었다. 어느 흐린 오전 태욱이 호스피스 병동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아직 벽에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은 시멘트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욱은 돌아보지 않았다. 현장 소장이려니 했다. 천장이 좀 낮네요. 태욱은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서아였다. 흰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태욱이 마지막으로 본 그날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 다만 눈빛이 달랐다. 뭔가를 결정하고 온 사람의 눈이었다. 태욱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서아가 먼저 공사 중인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작은 마당이 될 공간이었다. 아직 흙바닥이었다. 햇볕은 잘 들겠네요. 태욱이 천천히 다가갔다.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잠시 같은 곳을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를. 회장님이 알려주셨어요. 태욱은 아버지를 생각했다. 태어나던 날 차 안에서 오래 창밖을 바라보던 얼굴. 더 묻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서아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오른손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손으로 더듬더듬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태욱은 눈이 조금 뜨거워졌다. 애써 눈을 깜빡였다. 문자를 보냈는데 알아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태욱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오래 참아온 것들이 있었다. 슬픔도 기다림도 그리고 다시 오기로 한 결심도. 당신이 스스로 서는 걸 보고 싶었어요. 태욱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내려깔았다. 목을 대가 움직였다. 서아가 보온병을 내밀었다. 식기 전에 드세요. 태욱은 보온병을 받았다.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손에서 가슴 쪽으로 천천히 번지는 것 같았다. 태욱은 한동안 보온병만 바라봤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약간 흔들렸다. 오래 다가온 사람이 처음으로 여는 울음이었다. 17살부터 지금까지 울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미역국, 아버지 옆에 서서 굳어있던 그날, 환자를 숫자로 보면서도 자신이 그러는지 몰랐던 시간들, 서아가 병원을 나가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붙잡지 못했던 그 순간,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있었다. 그냥 옆에. 얼마 뒤 태욱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서아는 그 얼굴을 보고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태욱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제야 사람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서아는 대답 대신 태욱의 손을 잡았다. 보온병을 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이었다. 오래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태욱은 그 손을 꼭 쥐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이듬해 봄에 문을 열었다. 병동 이름은 태욱이 직접 지었다. 곁이었다.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냥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개원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기자도 없었고 귀빈도 없었다. 유족 몇 명, 지역 의료진 몇 명, 그리고 함께 일하기로 한 간병사들. 태욱은 짧게 말했다. 이곳은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아는 그날부터 병동에서 일했다. 계약직이었다. 서아가 원했다. 태욱은 처음엔 말리려다 그러지 않았다. 서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알았다. 그녀에게 간병은 직업이 아니었다.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다. 세상이 기대하던 결말이 아니었다. 이사장이 간병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 그 드라마 같은 결말을 기다린 사람들은 허탈해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태욱은 병동 운영을 맡았고 서아는 환자 곁을 지켰다. 아침에 함께 출근했고 저녁에 함께 나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름이 필요한 관계가 있고 이름이 없어도 되는 관계가 있다. 두 사람의 것은 후자였다. 병동에는 계절마다 다른 사람들이 왔다. 말기 암 환자, 오랜 지병으로 지친 노인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안고 온 사람들. 서아는 그들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밤새 옆에 있었다. 태욱은 행정을 보면서도 가끔 병실을 돌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환자와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서아가 가르쳐준 것은 단순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돼요. 태욱은 그것을 배우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나 배웠다. 어느 겨울 저녁 홀로 임종을 맞이하게 된 80대 여성 환자가 있었다. 가족이 오지 못했다. 서아는 그 옆을 지켰고 태욱도 함께 앉았다. 세 사람이 한 병실에 있었다. 말이 없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환자가 눈을 뜨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예쁘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태욱은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오래 걸었다. 서아가 옆에서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눈이 발밑에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태욱은 생각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다고. 아니,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누군가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서아의 손을 잡았다. 서아는 손을 빼지 않았다. 몇 해가 흘렀다. 병동 로비에 벤치 하나가 생겼다. 누가 들여놓은 것인지 처음엔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 회장이었다. 오른손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직접 가구점에 가서 골랐다고 했다. 회장은 가끔 병동에 들렀다. 그럴 때면 그 벤치에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말이 없는 시간이었다. 태욱은 그런 아버지 옆에 가끔 앉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그냥 환자와 보호자처럼 보였다. 어느 봄 오후였다. 퇴원하는 환자 한 명이 로비를 나서다가 벤치에 앉은 태욱에게 다가왔다. 오래 병동에 있었던 분이었다. 걸음이 느렸고 등이 굽어 있었다. 그분이 태욱 앞에 서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태욱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을 것이다. 이번엔 달랐다. 건강하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분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햇살이 로비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분의 등에 빛이 얹혔다. 서아가 옆에 와서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잠시 뒤 태욱이 물었다. 왜 나를 떠났었죠? 서아는 웃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었다. 주름이 잡히고 눈이 가늘어지고 그래도 환한 웃음. 당신이 스스로 서는 걸 보고 싶었어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와 달리 들렸다. 처음엔 이별의 말로 들렸다. 지금은 달랐다. 기다려줬다는 말이었다. 당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었다. 그 믿음이 태욱을 여기까지 걷게 한 것이었다. 태욱은 서아의 손을 잡았다. 흰머리가 생긴 손이었다. 오래 누군가의 손을 잡아온 손이었다. 태욱의 손도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숫자를 다루던 손이 아니라 사람을 만져본 손이 되어 있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봄 햇살이 가득했다. 병동 안 어딘가에서 환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간병사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생의 마지막을 앞둔 곳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가 살아있는 소리들이었다. 태욱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환하게 웃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이겨내서 나오는 웃음도 아니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살아있어서, 이 사람 옆에 있어서, 오늘도 누군가의 곁을 지킬 수 있어서. 서아는 그 웃음을 옆에서 보았다. 오래 기다렸다. 이 사람이 웃는 것을,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상실이 두려워 감정을 닫은 사람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찾는 것을.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닿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봄 햇살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 속에서 둘은 비로소 서로의 남은 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전부였다.